예. 어, 제가 원래 한 다해서 제 설명을 80분 내로, 전에는 80분 내로 끊어지긴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차에 전에는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씩 깜빡깜빡해서 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생기는데 설명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어쨌건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요, 유형별 성적 학습 대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포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 이 분류를 첫 번째 상위권에 둘로 나눴어요. 한국국제학교 출신이면서 상위권 서류 전형을 목표로 하는 케이스, 아니고 영미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상위권 서류 전형을 목표로 하는 케이스, 이렇게 둘로 좀 쪼갰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일단 보면 일단 한국국제학교 아이라고 한다면 일단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내신 성적, 이건 최상위 등급을 확보해야 된다. 2등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성적표에는 2등급 등급이 안 나오지만 보통 학교에 상담을 가시면 학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 2등급 이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왕이면 목표를 한다 그러면 대략 합격생들 중에 요즘은 절반 정도의 숫자 아이들이 SAT나 AP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목표를 한다 그러면 영어만큼 SAT 점수나 아니면 자기가 관련된 과목,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AP 성적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영어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과목이 토플이죠.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는 설명에 하면 토플 10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105점 이상 말씀드렸다가 작년부터는 제가 11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해하셔서 안 되는 게 SAT 성적이 없다고 합격하지 못하느냐, 토플 성적이 없다고 합격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토플과 SAT 없어도 합격은 가능해요. 근데 준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 서류 전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SAT를 준비하고 있다, 토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토플만큼은 110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토플을 제 아래에 넣어놨죠. 사실 영미권 국제학교를 다녀서 SAT나 IB나 AP 성적이 있는 케이스의 학생들은 토플 성적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은,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외국에서 온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외국인이 우리 미국에 와서 미국의 학교에서 교육을 전환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미권 국제학교 오래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토플 시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대학에서 봤을 때 토플에 대한 변별력이 적어요. 하지만 한국국제학교 다녔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케이스는 그렇지 않죠. 이게 토플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공부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영어 실력을 키운 거죠. 그래서 영미권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플 성적이 이 정도 돼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어필할 수 있는. 근데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미권 국제학교 나왔는데 토플 성적이 105점, 극단적으로 100점 안 나온다, 저는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순간 내신 성적 전부 다 거짓말 내는 거예요. 토플 100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업을 들었어요? 학교 봤을 때 이 친구 학교 수업 들은 거 맞아? 제대로 쌤이 무슨 말 하는지,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하는 팀 티칭, 아이들끼리 공부하는 무슨 말까 팀 프로젝트 전혀 못 따라갔을 텐데 어떻게 내신 성적을 AAA를 받았지? 어떻게 GPA가 3.8이 나왔을까? 오히려 그걸 거짓말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신 성적은 거짓말이다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미권 국제학교인데 토플 성적이 100점도 안 나왔다 그러면 내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통은 낸다, 내가 그래도 토플 성적도 하나에 어필할 수 있는 성적을 보겠다 할 때는 115 이상을 말씀드리고,
실제 118, 119, 120 만점 수두룩하게 나와요.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IB 42점 만만치 않은 점수예요. 아시잖아요, 맞죠? 특히 파이널 점수에 이게 나오는 게 만만치 않은 점수예요.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파이널 점수가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만들었던 그냥 임의로 만든 뭐 논란도 많이 듣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건 하지만 이게 올해 그렇게 한번 한 다음에 IB 주관하는 기관에서 얘기했죠.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널 테스트 보겠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차피 AP 같은 AP는 온라인으로 시험 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IB도 그게 못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시험 볼 거예요. 어쨌건 이 점수가 되게 높은 점수인데 목표는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 목표로 하셔야지 이 학교들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면 SAT 1500 이상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IB 점수가 38점, 39점이 나와서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SAT 점수가 있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가 돼서 이 SAT 점수가 IB 점수를 벌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시키는 건데 어쨌건 최상위권 대학을 본다 그러면 뭐 어떤 분들께 말씀하시죠. 어떻게 다 하냐 이거를 바쁜데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학교에서 액티비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액티비티 빼야 돼요. 입시생 가면 액티비티 빼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 어머님들 아이들하고 못 이기잖아요. 맞죠? 어머님들 중에 아이들 이기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맨날 항상 학원 하다 보면 어머님들 제일 많은 요구 조건이 뭐냐면 빡세게 해달래요. 빡세게 해요. 그러면 애가 전략 쳐들겠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를 들들 못 가요. 분명히 빡세게 해달라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와요. 너무 늦으면 애 보내달라. 그럼 과연히 애들 입장에서 애들 얼마나 영악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평준화를 위에를 봐야 되는데 자꾸 평준화를 맞추다 보니까 성적은 안 나올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이거 하는 게 낫겠지 하고 MUN이든 뭐든 거기 되게 열심히 시켜요. 하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정말 오케스트라 하면 정말 진짜 실력이 대단하게 가요. 음대 갈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목을 매는 거야. 특히 아이들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적이 안 되니까 왠지 이걸로 벌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케스트라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음대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 아이가 이만큼 되어 있다. 대학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보여준 상위권 대학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적이에요. 성적. 이렇게 뛰어나다 보여도 특례에서 뛰어나다 해도 있잖아요. 한국 아이들 비교하면 안 뛰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갖추다가 이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학력 관련된 성적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과목 선정할 때도 IB 과목 선정할 때 저는 한번 IB를 제가 지도하지 않으니까 가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하다 보면 IB 과목 골라달라고 어머니들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도 질문이 오면 답은 간단하게만 해드려요. 근데 그거 갖고 상담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씀 뭐냐면 있잖아요. 어려운 과목을 다 까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남들이 받는 쉬운 과목들 깔아가지고 그걸 점수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학생한테 자기의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친구한테 그게 돋보일 수 있을까요? 이미 최상위권에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어려운 과목들 점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과목들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밑에서 그냥 요령으로 몇 개 과목 넣고 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밑에 학교 생각한다면 상관없죠. 어차피 수시전형도 밑에 학교들 같은 경우는 외대 경희대도 수시전형에서는 서류 보니까 더 밑에 학교까지 생각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위 학교를 보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보면 일단 중상위권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상위권으로서 한양대, 흔히 이제 중앙대, 외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 정도 학교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 정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IB 40, 일단 SAT 1400 이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은 이 정도 점수를 생각하시고 토플 100점, 105점 이상 아니면 또는 우리 서울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점수 중에 하나가 영미권이 아닌 일반적인 한국자 아이들 같은 경우 토익 점수 900점 이상.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고1 때부터 한국 국어라든지 수학은 고1 때부터
이 학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아무래도 뭐 수학은 뭐 당연히 뭐 아시니까 일찍부터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일찍 준비를 잘 안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남겨놓고 뒤늦게 이제 필답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위험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 하나가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뭐냐면 어차피 언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못하는 아이가 영어 잘하진 않아요. 영어 잘하는 아이들 한국자인데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막상 이 배경을 들어보면 국어를 잘해요. 책을 많이 봤던 친구들이에요. 거기다 SAT라든지 IB 같은 경우 논리적인 사고를 충족이 돼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들에서 고득점 받으려면요. 그만큼 아이들이 국어, 책 읽기 이런 부분에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SAT 처음 시험 볼 때 모의 테스트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800점 크리티컬 리딩 라이팅에서 800점 만점에 600점 나오니까 800에서 600이면 퍼센트 75%잖아요. 그러면 기본은 하네. 나중에 이게 600점에서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점수 올릴 수 있겠네 하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600에서 700점, 100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스타트도 800점 만점에 600 나와서 마지막까지 650에서 끝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700을 넘긴다 그래서 1500 넘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해서 SAT의 시험을 보고 IB에서 그 답안을 제대로 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 있잖아요. 맞죠? 이 부분이 그만큼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의 문맥 안에 등장하는 뉘앙스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 시험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그걸 떠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일단 목표가 이 정도라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고1 때부터는 한국 국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있잖아요. 조금 손을 보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게다가 마지막 입시 1년 남겨놓고는 1년간 필답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밑에 학교들 그 밑에 이제 아예 우리 아기는 필답만 생각했다. 필답만 생각했다 그러면 당연히 고1 때부터는 고1 나이가 되는 이제 보통 고1 연령에 해당하는 입시가 2년 남은 시점부터는 한국어나 수학도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고1까지는 근데 보통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토익도 유의미하다 써놓은 건 뭐냐면요. 어차피 한국 국어나 수학은 당장 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이가 실력을 축적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요 과목들이 지금 어떻게 똑같은 영어 시험인데 특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아니면 너무 일찍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필답이라는 부분 흔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찍부터 요것만 영어를 공부시키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좀 느슨해져요.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어머님들 마음은 중학생만 돼도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아이들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 이게 느긋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만 입시 반년 남기면 정말 조급해지긴 해요. 아이들이 그때 조급해지면 아이들이 히스테리 부르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싸우는데 저 마지막 입시 때 방학 때 이번에는 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그 입시 때문에 들어가서 격리 기간 거치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1학년 때 같은 경우 아이들이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 그래요. 토플 시험하고 필답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물론 정확히 시험 형태는 틀리죠. 물어보는 분야도 틀리고 하지만 이걸 1학년 때 그냥 유지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긴장감을 형성시키는데 영어에 대한 학습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데는 좀 이게 수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보면요. 이제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이 학교는 이제 밑에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중위권 정도 국민대, 당국대, 아주대 요 이제 뭐 지방국립대 요 학교들만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인 성적을 평균 이상 관리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에 속해 있는 학교들은 서류 평가를 받아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보면 미대 같은 경우 미대에는 아시다시피 홍대가 영어 시험 보고 그다음 건대가 영어 국어 시험 보고 수명여대가 국어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대라든지 건대를 생각할 경우에는 요즘 건대도 보니까 저도 입시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많이 미대가 위상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건대와 홍대가 경쟁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요 학교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특례 영어나 특례 국어도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인에 나와 있는 간호학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는 자, 어머님들 표에 뭐 책자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 방식은요. 간호학과는 서류에다가 플러스해서 내신 아니 그 면접을 심층 면접 본다는 거잖아요. 서류에서 근데 보통 많이 보는 게 토익 성적, 토플이나 토익 성적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필수 지원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점수를 이걸 넣으면 평가해 준다가 아니라 토플 몇 점 이상, 토익 몇 점 이상 둘 중에 한 개는 있어야 된다예요. 그래야지 간호학과에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보통 면접에 들어가 면접에서 심층 면접을 본다. 심층 면접은 주로 간호학과의 특성답게 생물 중심으로 해서 생물 아니면 화학과 관련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간단하게만 그냥 이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만 간단하게 보면요. 지금 그림이 되게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홍대 1차에서 영어 시험 본 다음에 이 친구 대상으로 해서 면접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심층 면접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모양 보고 그렇죠, 맞죠? 이 모양을 보고 이 두 건물의 어떤 뭐 디자인적 특징의 차이 뭐 이런 부분을 서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인왕 5월도라고 하는 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은 한쪽에는 칼라, 한쪽 흑백으로 주어진 다음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흑백으로 주어진 그 인왕 5월도에다가 아이가 거기다 덧칠해가지고 다른 분위기로 바꾸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지. 그냥 보면 면접하고 실기가 결합된 형태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 케이스 나와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보는 심층 면접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일반적인 심층 면접에서 나오는 대부분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건 국어국문학과인데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국 근대시의 아이러니와 역설을 설명하시고 말 그대로 문학 국어 관련된 문제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학 관련된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수학 일반적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수학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가 이게 심층 면접 나오고 일반적인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학과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는 붙여요. 뭐 전공 기초 능력 평가, 뭐 전공 수학 능력 시험, 뭐 이런 학교마다 이름이 다양한데 이런 시험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보여지는 케이스가 이제 여긴 너무 작게 돼 있는데요. 고대에서 봤던 면접 시험의 문제인데요. 저도 못 풀어요. 이게 뭐냐면 내용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고 책자에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통계적인 내용이에요, 맞죠? 근데 오른쪽에다가 뭐냐면 이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물리 법칙이에요. 왼쪽에 써 있는 사회적 현상을 이 물리 법칙에 적용해 보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에 나와 있는 건 다에는 사회학 관련된 거예요. 윤리 관련된 거, 논리 관련된 거.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회 문화적인 일반적 현상을 물리학 법칙에 적용해서 설명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렵죠? 이게 이제 심층 면접에 깊이 들어간 단계예요. 이 정도 심층 면접이 나오는 건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시험 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답 하나도 못 맞췄다는데 합격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대학에서 교수님들 봤을 때는 정답을 낼 거라 기대도 안 하고 불가능하는 거 알아요. 얼마큼 아이가 깊이 있는 사고 훈련이 돼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게 면접이라는 이런 게 이제 상위권 대학들 아니면 난이도가 치열한 학교들 이런 경우에 면접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잠깐 쉬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 뒤에는 짧습니다. 원래 앞에 좀 길게 하고 잠깐 쉬고 뒤에 짧게 마무리하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자, 뒤에 보실게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 이과 수학, 한양대학교가 이제 국어 수학 시험 보는 걸 폐지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100% 이 두 학교도 필답 시험 보지 않고 서류만 학생을 뽑게 되고 국민대학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쨌건 이 학교도 필답 시험 폐지하고 서류평가 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필답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처음에 입시 시작했을 때 그 당시는요 연대 고대도 영어 수학 시험 볼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필답 시험 보는 때였어요. 물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면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다 서류로 전형이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추세인 건 맞긴 많은데 이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겠냐는 거는 그거는 아직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 항공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새롭게 필답을 도입한 학교들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예 필답 안 보다 필답을 도입한 학교들인데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 입장에서는요. 얼마큼 우수한 학생들이 뽑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3년 특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대기에 있는 성적이 꼭대기에 있는 친구들 SAT가 1500이 넘고 IB가 40이 넘고 토플이 110 이상 넘는 친구들이 숫자가 적지 않겠지만 하지만 있잖아요. 그 숫자가 엄청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돌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에 흡수하고 나면 나머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냐. 토플 100점 안팎 90점대는 뭐 너무나 많고 토플 100점 안팎 IB 35에 38 안팎 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영미권 국제학교 다녔다면 그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엄청 숫자가 많아요. 그럼 대학에서 그럼 내신 성적 갖고 내신 성적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신성이 높지가 않아요. 또 어떤 학교들은 내신 잘 주는 학교도 많아요. 그걸 거짓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아이가 성실했으니까 잘 참여해줬으니까 내신 성적 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대학 입장에서는 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대, 경희대, 이대, 건대는 제 생각에는 이 학기, 내 학교는 안 없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을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슷한 성적인데 그냥 전부 다 도찐 점수를 전부 다 비슷한 성적들 가져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등수를 매기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평가 방식이 시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떻게 미리 보시면 이게 다 없어질 거래. 전부 다 필다 없어질 거니까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서류에서 중요한 게 SAT가 중요하대.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학교에 교과서도 잘 못 읽지만 SAT 공부를 시켜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시간 낭비.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그냥 나중에 고3 되면 어떻게 돼요? 막상 2년 뒤에 다 없어져서 그 다음에 서류평가 본다 해도 어차피 쓸 수 있는 점수 올라가지도 못할 거고 그 다음 그때 가서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에 한두 개 학교라도 만약의 경우에 다 없앴는데 다 없앴는데 외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대만 안 없앴다. 여긴 피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목표치가 마지막 1년 목표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빨리 성급하게 여러분들 제가 필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입선할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빨리 변하지가 않아요. 천천히 변화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 순서를 넣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국제는 중요한 평가자료인데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IB나 A레벨이라든지 SAT 등의 뭐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을 제출할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 내신 성적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국제학교에서의 학생부,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학교에서 받는 IBDP, A레벨, SAT 성적이 이 공신력 있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신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내신은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토익 시험과 관련해서도 보면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매번 들었던 얘기가 한국에서 본 토익 시험만 인정되고 해외에서 본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도 7년 전부터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매년 대학에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냐면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ETS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토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은 ETS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토익위원회라고 중국 토익위원회라고 별도의 회사가 토익을 운영을 해요. 오히려 공인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ETS 홈페이지 가보면요. 거기에 홈페이지도 공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 자꾸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동남아에서 하는 토익 시험은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시험이다. 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에서 한국 대학에서도 전부 다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전부 다 활용해서 학생들이 평가한 자료를 활용해 줍니다. 근데 그걸 잘못하고 계신 분이 한 번씩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순서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 토익 성적은 아무래도 토익은 토플보다 쉬우니까 아무래도 공신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당연히 토플 성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간호학과든지 아니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앞에 이제 있었지만 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가 면접 100%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토익 성적을 제출하면 850 이상을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심야특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토익 성적이 하나의 아이였다 보면 언어 능력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나와 있는 거는요, 이제 약대 관련된 건데, 약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올린 다음에 실수를 했던 부분이 약대 부분이에요. 워낙 자료가 없길래 나온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할 수 있는 게 딴 거 없으니까 그냥 입시공강 뒤졌거든요. 제가 연대에는 3년 특위에서 내년에 1명 선발하겠다는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입시 변경 예고를. 근데 있잖아요, 경희대학교가 딱 약학대학에 3명 뽑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약학대학에. 나고 봤더니 이제 그 약학대학에 속한 약과학과란 거는 약사고시하고 관계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건 일단 지금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입시를 이제 202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아마 대략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인 정시에서 얘기할 때 약대 입학 성적은 아마 한의과라고 비슷할 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의과나 한의과 정도의 수준일 거다. 근데 요즘 아무래도 저는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약이란 게 워낙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제 관심도 많아졌고, 옛날에 아이들 중에서 보면 나중에 약사하겠다는 꿈을 가진 아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약사하기도 아이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입학률이 높을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연고되는 서류평가 뽑고 당연히 경희대 이대는 필답 전형 보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근데 이제 보면 밑에 서울에 보면 이제 보면 서울에 보면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몇 개 여대들이 약대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도 원래 100% 면접이잖아요. 그럼 약대도 면접으로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 기존에 보면 기존에 간호학과나 수의과, 간호학과나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다 다른 과들이 전부 다 면접을 뽑되 간호학과는 별도 전형을 실시하죠. 그 방법이 바로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서류평가하거나 심층면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과학 관련돼서 생물학 같은 시험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토플, 토익, 탭스 같은 이런 영어 시험 성적을 몇 점 이상 넘어야지 지원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 예상이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아직은 뭐 3년 특위에서는 뽑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건 연세대학교가 일단 그래도 어쨌건 모집 예고를 했고, 또 이화여대가 심연특위에서 약간명 뽑겠다고 한 거 봤을 때 아마 본격적으로 신입생 보는 2022학년도부터는 아마 약대에도 3년 특위의 신입생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 안에서만 비교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호치민에서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만약 우리 학교에 몇 명 없는데 다 없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한 거는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특히 그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애들, 유럽 대학가 애들은 공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주변에서 공부 이렇게 안 하니까 야, 저기 되게 유명한 학교래. 거기 그 나라에서 유명할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듣보잡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대학 다니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나라 국민이다. 나중에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대학 나와서 그 나라에서 평생 살 거다 하면 좋은 학교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학교는 의미가 없는 학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영미권 미국의 아이리빅을 나와도 있잖아요. 학부를 거의 졸업한 다음에 한국 돌아가서 기업에 취업이 될까요? 안 돼요. 예전에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해져요. 그런 상황인데 그 대학 가는 걸 좋은 학교니까 아이들은 그건 봐요. 야, 우리 학교 되게 잘한,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돼라고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해요. 그래서 첫 해 입시한 다음에 다 떨어져요. 한 개도 안 보고 다 떨어져요. 분명히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 몇 개 합격시켰는데 한국 대 다 떨어져요. 한국 대 이상하다. 안 가면 되죠.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거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아이들은 그런 바운더리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인생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게 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떠나가지고 학부모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어머님들 주변에서 얘기 들을 때 예외적인 케이스, 자꾸 운이 좋았던 케이스는 자꾸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자기 위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냥 아닌 어려웠던 케이스도 있잖아요. SAT 막 보면 제가 리플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어떤 거냐면 댓글 중 보면 자기 친구가 심의원 특위했는데 SAT 만점, 토플 만점이 나왔는데 떨어졌대요.
의대를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넘어가니. 예, 일단 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어머니들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기적인 입시 전략이에요. 획기적인 입시 전략을 위해서 대치동에 있는 많은 학원들이 컨설팅하고 그걸로 많은 돈을 받아요. 뭐 저 소문만 들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시 컨설팅을 저는 하진 않죠. 할 이유도 없고 뭐 해봐야 뭐 전달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획기적인 입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간단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적이 높아야 잡혀하고 낮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 다른 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뭐 그 어떤 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디에서 뭐냐면 뭐 그 천진이라는 데서 어떤 학교에서 무슨 대회를 했어요. 그 뭐 경시대 같은 비슷한 걸 했어요. 거기에 그 학교 애들 다 참여했겠죠. 근데 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6명이 나왔어요. 3연특위 연대에 일러져 연대가 3명이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풀려지냐면 서울대 12년 특례 3연특위 연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대회에 참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유행처럼 번지니까 전체가 번져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 갖고 컨설팅을 해요. 실제로 상담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입학사정관의 대학 관계자 봤을 때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그걸 신경 쓰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외적인 그런 기준을 보지 마시고 항상 상식의 기준에서 공부를 시키고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누가 봐도 이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성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다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로 해서 자 오늘 입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